결혼 5년차 우리 부부의 일상은 마치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 같았다. 아침이면 갓 내린 커피 향이 거실을 채웠고 저녁이면 서로의 하루를 묻는 소소한 대화가 이어졌다. 남들 눈에는 다소 심심할지 몰라도 나는 이 평온한 일상이 내 인생 최고의 성취라고 믿었다. 아내 지수는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고 나 또한 그런 아내를 누구보다 신뢰하며 살아왔으니까. 우리는 서로의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을 준비하거나 주말이면 예쁜 카페를 찾아다니며 평범하지만 따뜻한 행복을 쌓아가고 있었다. 오늘따라 유독 마음이 들떴다. 몇 달 전부터 지수가 지나가는 말로 갖고 싶다고 했던 한정판 향수가 드디어 재입고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정성스레 포장된 향수 상자를 품에 안았다. 이 선물을 받았을 때 지수가 보여줄 환한 미소를 상상하니 지친 퇴근길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집에 돌아와 서재 책상 위에 상자를 올려두고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수의 일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평소라면 늦어도 저녁 7시면 돌아오던 사람이 갑자기 프로젝트가 늘었다며 야근이 잦아졌다. 처음에는 그저 회사가 바쁜가 보다 싶어 묵묵히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렸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지수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휴대폰을 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기듯 놓아두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던 휴대폰이 이제는 마치 폭탄이라도 되는 양 항상 가방 깊숙한 곳이나 코트 주머니 속에 꼭꼭 숨겨져 있었다. 요즘 많이 피곤해? 얼굴이 많이 상했어. 며칠 전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넌지시 물었을 때 지수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응, 새로 시작한 기획안 때문에 다들 정신이 없어서 그래. 당신도 알잖아. 이번 프로젝트가 우리 팀 운명을 좌우하는 거라서. 지수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나는 왠지 모를 서늘함을 느꼈다. 평소라면 제 업무에 대해 이런저런 불평을 털어놓으며 찡그리던 아내였는데 이제는 그저 바쁘다는 짧은 말로 상황을 덮어버리곤 했다. 대화의 깊이가 얕아지고 그 자리에 어색한 침묵이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나는 그게 단순한 직장 스트레스라고 굳게 믿고 싶었다. 우리 사이의 견고한 신뢰가 이렇게 쉽게 흔들릴 리 없다는 자기 최면을 걸면서 말이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이었다. 거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나서야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현관으로 달려가려다 멈칫했다. 지수의 발걸음 소리가 평소보다 무겁고 느렸다. 문이 열리고 지수가 고개를 떨군 채 들어섰다. 오늘도 많이 늦었네. 저녁은 먹었어? 지수는 힘없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기 위해 다가갔다. 그런데 그 순간 내 코끝을 찌르는 낯선 향기가 있었다. 분명 지수가 쓰던 향이 아니었다. 은은하면서도 어딘가 공격적인 묵직한 우디향. 그런데 이상했다. 그 향기가 어딘가 모르게 아주 익숙했다. 마치 아주 오래전 내가 잊고 지냈던 기억의 파편을 억지로 끄집어내는 듯한 강렬한 느낌. 현관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지수의 코트 자락에서 풍겨나오는 그 낯선 향기가 우리 부부의 5년이라는 세월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실 전체를 짙게 잠식해가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지수의 어깨를 붙잡으며 묻지 말아야 할 질문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내의 모습에서 평소와 다른 낯선 기운이 느껴졌다. 밤 10시 평소보다 늦은 퇴근이었지만 아내는 나를 보자마자 피곤하다는 말 대신 서둘러 욕실로 향했다. 나를 스쳐 지나갈 때 훅 끼쳐온 향기는 내가 어제 선물했던 그 향수 냄새가 아니었다. 아주 희미하지만 낯설고 화려한 어딘가 남자의 향수와 섞인 듯한 묵직한 잔향. 나는 찰나의 순간에 멈칫했다. 아내는 내 시선을 피하듯 고개를 숙인 채 욕실 문을 닫아버렸다. 도어락 소리가 들리고 물줄기가 쏟아지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올 때까지 나는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다. 평소라면 반갑게 맞이해주고 하루 일과를 물었을 나였지만 오늘따라 목구멍 한쪽이 꽉 막힌 듯 답답했다.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신뢰라는 단어가 아주 천천히 빛을 잃어가는 기분이었다. 나는 아내가 벗어 던져둔 코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평소라면 절대 타인의 물건을 뒤지지 않는 나였지만 지금의 나는 이성을 붙들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코트 주머니를 더듬었다. 립스틱, 영수증 뭉치, 그리고 차키. 그 사이에서 접혀있는 빳빳한 종이 한 장이 손끝에 걸렸다. 펼쳐진 종이는 호텔 숙박비 영수증이었다. 날짜는 지난주 금요일 그녀가 야근 때문에 도저히 집에 올 수 없다며 사무실 근처에서 밤을 새우겠다고 했던 그날이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회사 건물이 있는 강남의 한 비즈니스 호텔. 그곳에서 그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영수증에 찍힌 시간은 새벽 2시. 회의가 끝났다고 했던 그 시각, 그녀는 호텔 침대 위에 있었다는 소리인가?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믿음이라는 감정은 무너져 내릴 때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저 내가 쌓아온 5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만 같았다. 그녀의 성실함, 매일 반복되는 업무 피로감,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연기였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다. 나는 영수증을 다시 코트 주머니에 넣고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흉곽을 때리는 소리가 귀에 쟁쟁했다. 욕실에서는 여전히 거센 물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저 물줄기 아래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혹시 그 호텔에서 만났던 누군가를 떠올리며 미소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 평소라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주었을 내가 이제는 그녀가 욕실 문을 열고 나오는 그 순간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하며 살기엔 내 심장이 너무 크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애써 화를 억누르며 거실의 조명을 낮췄다. 어둠 속에 앉아있으면 내 비참한 얼굴을 들키지 않을 것 같았다. 그때였다. 식탁 위에 놓여있던 그녀의 핸드폰이 진동하며 요란하게 테이블 위를 미끄러졌다. 불빛이 거실을 가로질렀다. 메시지가 쉴 새 없이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액정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떠 있었고 화면을 가득 채운 메시지들은 눈을 의심케 했다. 어제는 너무 좋았어. 언제 다시 볼 수 있어? 집에 들어갔어? 남편은 의심하네? 화면이 꺼졌다가 다시 켜지길 반복했다. 쉴 틈 없이 울리는 진동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을 짓누르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아내의 재킷 주머니 속에서 발견한 구겨진 호텔 영수증은 내 심장을 서늘하게 꿰뚫었다. 분명 그날은 아내가 밤늦게까지 야근을 한다며 바쁘다고 했던 날이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도 소식이 없던 그녀를 걱정하며 따뜻한 저녁을 준비했던 내 모습이 바보처럼 느껴져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영수증을 다시 주머니 깊숙이 찔러넣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실 소파에 앉았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의 가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하지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 하는 깊은 혼란뿐이었다. 얼마 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평소보다 느릿하고 힘없는 발걸음 소리. 아내가 거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피곤한 듯 한숨을 내쉬며 가방을 소파 옆에 툭 던져두었다. 오늘도 정말 힘들었지? 밥은 먹었어? 내가 건넨 물음에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며 짧게 대답했다. 응, 그냥 회사 근처에서 대충 먹었어.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안 들어오더라. 먼저 씻고 나올게. 매정할 정도로 짧은 대화였다. 예전 같았으면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조잘조잘 이야기를 풀어놓았을 사람인데 이제는 내 물음에 대답하는 것조차 귀찮다는 듯한 태도였다. 나는 그녀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꾹 참아왔던 의심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가 욕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그녀의 가방으로 손을 뻗었다. 스마트폰은 아까 화장실에 들고 들어갔으니 확인할 수 없었다. 대신 나는 최근 그녀가 자주 접속하는 SNS 계정들을 떠올렸다. 익명성을 강조하는 플랫폼들이었다. 노트북을 켜고 그녀가 몰래 띄워놓았던 브라우저 기록을 뒤졌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완벽하게 흔적을 지운 상태였다. 마치 자신이 무엇을 할지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검색 기록부터 쿠키 정보까지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다. 위치 추적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연동된 앱들을 뒤져보았지만 그마저도 설정이 해제되어 있었다. 철저했다. 지난 5년간 내가 알던 나의 아내는 사라진 것만 같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불안함에 나는 무력감마저 느꼈다. 대체 그녀는 어디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까? 그녀가 말하는 야근은 거짓말이었고 호텔은 그녀의 이중 생활을 감추기 위한 은신처였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상은 밤바다처럼 깊고 어두웠다.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의문들이 나를 갉아먹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노트북 앞에서 멍하니 앉아있을 때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욕실에서 갓 나온 아내가 거실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여전히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털어내며 방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런데 그녀가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그 짧은 찰나 나는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다. 코끝을 스치는 낯설면서도 익숙한 향기. 은은하면서도 치명적이고 고급스러운 플로럴 향이 섞인 샌드루드의 향취였다. 분명히 내가 며칠 전 그녀를 위해 깜짝 선물로 준비해서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그 향수였다. 단 한 번도 꺼낸 적 없었던 아직 박스도 뜯지 않은 그 향수가 왜 그녀의 몸에서 나고 있는 걸까? 나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내가 선물이라며 건네지도 않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어야 할 그 향수를 이미 자신의 피부 위에 뿌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녀가 다녀온 곳은 도대체 누구를 만나기 위한 자리였던 걸까?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하자 배신감보다 더 차가운 절망이 나를 덮쳤다. 손끝이 잘게 떨렸다. 심장이 갈비뼈 안쪽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귓가에 웅웅거렸다. 퇴근길 나는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워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조수석 대시보드 위에는 며칠 전 아내의 코트 주머니에서 발견했던 그 구겨진 호텔 영수증이 놓여 있었다. 호텔 더 라운지. 그 이름만으로도 내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분명 그날 밤 늦은 야근과 회식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했다. 피곤하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던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금 선명하게 재생되었다. 나는 핸들을 꽉 쥐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아니, 진실을 알아야만 이 지옥 같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차를 몰아 영수증에 적힌 호텔로 향했다. 호텔 앞은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했지만 내 눈에는 그저 차가운 쇳덩이들로만 보였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낯선 향수 냄새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는 내가 아는 아내의 일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라운지 바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심장박동이 너무 빨라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혹시라도 그녀와 마주칠까봐 혹은 내가 상상하던 최악의 상황이 실제로 펼쳐질까봐 두려웠다. 라운지 매니저에게 정중하게 하지만 다급하게 말을 걸었다. 아내의 사진을 조심스레 내밀며 어젯밤 방문 여부를 물었다. 매니저는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내가 애원하듯 간곡하게 상황을 설명하자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안쪽 사무실로 안내했다. 어두컴컴한 사무실 안 모니터 화면에는 어젯밤 라운지 내부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화면 속 시간은 어젯밤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내가 선물했던 그 코트, 그리고 그녀가 가장 아끼던 구두. 아내는 분명히 그곳에 있었다. 내 아내가 우리 집 거실에서 나를 기다린다고 했던 그 사람이 저 화려한 바 안쪽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다. 둘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무언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내는 내가 평소 집에서 보던 지친 표정이 아니었다. 입가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고 남자가 건넨 샴페인 잔을 들어올리며 즐겁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내 가슴 한구석이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지는 기분이었다. 배신감보다 더 큰 혼란이 밀려왔다.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내가 정말 알고 있는 걸까? 나는 매니저에게 부탁해 화면을 확대했다. 남자가 누구인지 그 남자의 얼굴이 궁금했다. 이 미스터리의 끝에 도대체 누가 있는지, 내가 그토록 신뢰했던 사람의 이중생활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남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는 아주 교묘하게 고개를 숙였고 깊게 눌러쓴 검은 모자가 그의 얼굴을 완전히 가려버렸다. 화면 속의 남자는 마치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라도 하듯 아주 의도적으로 얼굴을 숨기고 있었다. 아내는 그 남자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남자의 정체는 여전히 짙은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 그 순간 화면 속 아내가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마치 모니터 너머에 있는 나를 꿰뚫어보고 있다는 듯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차갑고 무미건조했다. 나는 뒷걸음질치며 숨을 헐떡였다. 이 미궁의 끝은 대체 어디일까? 도대체 저 남자는 누구이며 우리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답답한 공기가 나를 짓눌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을 감싸고 있는 정적이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다. 거실 소파에 앉아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아내의 옆모습이 보였다. 지난 5년 동안 나는 이 뒷모습을 보며 늘 안도감을 느꼈다. 퇴근 후 지친 서로를 반기는 다정한 풍경. 하지만 어제 호텔 라운지에서 내가 직접 목격한 그 장면, 낯선 남자와 나란히 앉아 은밀한 대화를 나누던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자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주머니 속에 구겨져 있는 그 호텔 영수증이 마치 뜨거운 숯덩이처럼 내 다리를 찌르는 듯했다. 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거실로 걸어 들어갔다. 아내는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지만 눈빛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나는 겉옷을 대충 걸어두고 테이블 위로 어제 발견한 영수증과 내가 확인한 그 호텔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이게 뭐야? 설명 좀 해줄래?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아내는 천천히 시선을 옮겨 내가 내려놓은 종이 조각들을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한심하다는 듯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우며 고개를 저었다. 이게 뭐냐니? 갑자기 왜 이래?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사람을 질리게 해? 아내의 반응은 내 예상과 전혀 달랐다. 당황하거나 변명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며 기선을 제압하려 들었다. 나는 억울함과 배신감에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 질리게 해? 어제 당신이 야근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 영수증은 뭐야? 어제 그 시간 당신 그 호텔에 있었잖아. 내가 직접 봤어. 그 남자랑 같이 있는 거 내가 똑똑히 봤다고.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나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아주 차분하고 냉소적인 말투로 반박을 시작했다. 당신 진짜 심각하다. 내가 회사 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그곳이 호텔이라고 해서 다 불륜이고 이상한 짓이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얄팍한 상상 속에 내가 살고 있다고 믿는 거야. 지금? 아내는 한 걸음 다가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내가 아주 비열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듯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은 항상 이런 식이야. 바쁘고 지친 나를 믿어주기는커녕 이제는 사람을 스토커처럼 뒤쫓아다니기까지 해? 회사 사람들과 미팅을 하든 바이어를 접대하든 그건 내 사생활이야. 당신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이렇게 영수증까지 뒤지면서 날 범죄자 취급하는 이 상황 자체가 나는 너무 소름 끼쳐 숨이 막혔다. 내가 목격한 것은 분명한데 그녀의 논리 앞에 서니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그녀는 내가 너무 예민하고 의처증에 걸린 것처럼 나를 몰아세웠다. 5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꽉 쥐고 다시 한번 그녀에게 물었다. 그럼 그 남자는 누구야? 비즈니스 관계라기엔 너무 다정해 보였어.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하나도 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아내는 대답 대신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그 웃음소리가 거실의 공기를 더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가방을 챙겨 들고 안방으로 향하려다 문턱에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며 내 가슴에 비수 같은 한마디를 꽂았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나를 못 믿겠으면 우리 결혼 생활을 왜 유지하는 거야? 아내의 싸늘한 눈빛이 여전히 내 뒤통수에 박혀 있는 것만 같았다. 그녀가 안방 문을 닫고 들어간 뒤 나는 거실의 정막 속에 홀로 남겨졌다.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어올랐다. 그녀는 나를 의처증 환자 취급했지만 내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고 비명 지르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 위에 놓아두었던 아내의 지갑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녀가 씻으러 들어간 틈을 타서 몰래 가져온 것이었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지금 여기서 멈추면 내 결혼 생활 자체가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지갑 깊숙한 곳 카드칸 안쪽에 겹쳐진 영수증 뭉치를 꺼냈다. 지난 몇 달간 그녀가 사용한 카드 내역을 하나하나 되짚어봤다. 호텔,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낯선 편집숍들. 평소에 그녀라면 절대 사지 않았을 법한 화려한 물건들이었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신용카드 명세서 뒷면에 적힌 짧은 메모였다. 장소와 시간 그리고 특정 호텔의 호수. 나는 곧바로 내 노트북을 켰다. 아내의 차에 설치해두었던 GPS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그동안은 단순히 출퇴근 경로라고 생각했던 기록들이 이제는 선명한 퍼즐 조각으로 맞춰졌다. 아내가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오던 날들, 그녀가 향했던 곳은 집이 아니라 도심 외곽의 호젓한 호텔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날 호텔 로비의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심어두었던 서버 접근 권한을 이용했다. 화면 속에서 아내가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익숙한 듯 누군가의 팔을 자연스럽게 낚아챘다. 나는 숨을 멈췄다. 렌즈를 확대했다. 화면 속에 찍힌 남자는 내 가장 가까운 후배이자 지난 3년간 우리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며 친동생처럼 아꼈던 민준이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배신감은 분노를 넘어선 무력감으로 다가왔다. 형수님은 정말 복 받으셨어요. 라며 내 어깨를 다독이던 그놈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울렸다. 나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들의 목을 조르고 싶었지만 다리가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내 신뢰를 먹고 자란 놈들이 내 아내와 내 동생 같던 후배가 내 등 뒤에서 칼을 꽂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 하드드라이브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아내의 비밀 폴더를 클릭했다. 비밀번호는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다. 폴더를 열자마자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단순한 연애 편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법률사무소에서 작성된 정교한 자산 이전 합의서였다. 지난 몇 달간 그들은 이미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가 함께 모은 적금,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 심지어 내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 계좌의 비밀번호까지 모두 탈취하려는 계획이 담겨 있었다. 문서의 마지막 장, 서명란에는 이미 아내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그 옆에는 민준의 필체로 모든 준비 완료, 이제 곧 정리할 것이라는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나를 속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어 세상 밖으로 내던져버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나는 비틀거리며 의자에서 일어났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가 샤워를 마치고 웃으며 나를 향해 걸어 나오고 있었다. 나는 등 뒤로 노트북을 감추며 차가운 공포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제 이 게임의 끝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파괴적일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날 이후 내 일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토록 믿었던 아내의 배신, 그리고 친형제처럼 아꼈던 동료의 기만은 내 심장을 칼로 후벼 파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아내와 그놈은 이제 노골적으로 나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퇴근하고 돌아온 아내의 얼굴에는 낯선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팔을 감싸주며 내 눈을 피했다. 제발 이제 그만하면 안 돼? 당신 요즘 너무 무서워. 나한테 손찌검이라도 하려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태연했고 그래서 더 소름이 돋았다. 나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분명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아내는 어느새 나를 폭력적인 남편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변했다. 그들은 내가 아내를 스토킹하고 정신적으로 학대하며 과도한 집착으로 그녀를 괴롭히고 있다는 소문을 수군대고 있었다. 아내가 회사 게시판과 SNS에 교묘하게 편집된 사진과 글을 올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그 후였다. 내 행동은 사랑이 아닌 병적인 감시로 포장되었고 나는 순식간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위기에 처했다. 집안의 공기마저 바뀌었다. 내가 거실에 앉아만 있어도 아내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방으로 숨어버렸다. 그녀가 쳐놓은 가스라이팅의 덫은 너무나 정교했다. 나조차 내가 정말 미쳐가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 외부와의 연락은 차단되었고 그 흔한 지인들조차 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억울함을 호소하려 해도 증거가 부족했다. 내가 수집한 증거들은 오히려 아내 측이 주장하는 불법적인 미행과 감시의 결정적 물증으로 뒤집히고 있었다. 당신 정말 소름 끼쳐.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구석으로 몰 수 있어? 아내는 이제 대놓고 나를 경멸했다. 그 표정 뒤에 숨겨진 서늘한 미소를 보며 나는 깨달았다. 그녀는 나를 파멸시키기 위해 철저히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나는 집이라는 성 안에서 서서히 갉아먹히고 있었다. 침묵이 가장 큰 무기라는 걸 알았지만 이 부당한 누명을 견디기엔 내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거실에 홀로 앉아 어둠 속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있을 때 현관문 너머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등기 우편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한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아내의 내연남, 그 배신자 놈이 선임한 변호사가 보낸 법적 통지서였다.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아내가 그동안 겪은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나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집, 내가 모든 대출금을 갚으며 땀 흘려 마련한 나의 집에서 즉시 퇴거하라는 요구가 담겨 있었다. 법의 이름으로 나를 내 집에서 쫓아내려는 그들의 비열한 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내 손에 든 종이장이 덜덜 떨렸다. 나는 이제 정말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대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빼앗기고 비참하게 무너져야만 하는 것인가? 거실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양가 부모님이 모두 모인 이 자리는 평소라면 화기애애한 대화로 가득했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아내는 여전히 단아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내 옆자리에는 내가 그토록 믿었던 동생이자 동료인 준우가 앉아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마치 내가 지금 벌이려는 이 폭로극이 그저 어린아이의 철없는 장난인 것처럼 말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봉투 안에는 지난 몇 달간 내가 피눈물을 흘리며 모아온 진실들이 들어있었다. 호텔 카드 결제 내역,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은밀한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낱낱이 공개될 예정이었다. 아내는 나를 힐끔 쳐다보며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그녀는 내가 결국 증거를 조작한 가해자로 몰릴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다들 주목해주세요.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했다. 나는 증거 서류를 하나씩 꺼내어 테이블 위에 펼쳤다. 아내의 얼굴색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옆에 있던 준우의 눈동자도 흔들렸다. 그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했을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아내는 다급히 내 말을 끊으며 소리를 질렀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왜 이런 가짜 서류들로 우리를 매도하는 건데? 당신 정말 미친 거 아니야? 그녀의 연기는 소름 끼치도록 완벽했다. 부모님들은 당황하며 서류와 우리를 번갈아 보았다.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준우를 바라보았다. 준우야, 넌 할 말이 없니? 우리가 형제처럼 지내왔던 시간들이 고작 이 끔찍한 배신을 위한 준비 단계였나? 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울먹였다. 그녀의 연기에 속은 양가 부모님들은 나를 향해 실망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그만해.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동안 나를 얼마나 감시하고 괴롭혔는지 다 알고 있어. 당신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해.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그들이 단순히 외도만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처음부터 내 재산과 인생 전체를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분위기는 점점 나에게 불리하게 흘러갔다. 아내는 울먹이며 내 아버지를 향해 호소했다. 아버님, 저 사람이 변했어요. 저를 스토킹하고 가짜 증거를 만들어서 준우까지 괴롭히고 있어요. 정말 너무 무서워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증거들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다. 재산가압류 서류, 차명계좌 내역, 그리고 그들이 내 명의로 진행하려던 거액의 대출 서류까지.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쓰러질 듯 소파에 주저앉으셨고 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셨다. 내 폭로가 정점에 달했을 때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 모든 진실을 밝혔고 이제 그들의 파멸만이 남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다.
코너에 몰린 아내가 갑자기 울음을 멈추더니 기계아리만큼 조용한 웃음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를 향해 삐딱하게 서서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잔인한 표정으로 나를 응시했다. 준우 또한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보는데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 대신 묘한 승리감이 서려 있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까지 다 알아내다니. 아내는 천천히 내게 다가와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서늘했다. 근데 그거 알아? 당신이 그토록 믿고 싶어하는 그 진실조차도 우리가 짠판이라는 거. 당신이 그토록 찾고 싶어했던 진짜 배우는 따로 있어. 준우가 내 불륜 상대라고 생각했지? 미안해서 어쩌지. 사실 준우는 당신이 당신 입으로 그토록 사랑한다고 말하던 당신 친동생보다 더 가까운, 당신의 혈육보다 더 지독한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였거든. 아니, 정확히 말할까? 준우는 당신 아버지가 버리고 간 당신도 모르는 당신의 친동생이야. 우리는 너를 무너뜨리기 위해 지난 5년을 준비했어. 긴 법적 공방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았다. 이혼 소송의 마침표를 찍는 판결문이 내 손에 쥐어지던 날, 이상하게도 통쾌함보다는 허탈함이 더 크게 밀려왔다. 법원 정문을 걸어 나오는데 햇살이 너무 눈부셔서 잠시 눈을 감아야 했다. 5년이라는 시간 내 모든 진심을 쏟아부었던 결혼 생활은 서류 한 장으로 허무하게 정리되었다. 그녀와 내가 함께 쌓아 올렸던 추억들, 주말마다 함께 장을 보고 미래를 계획하며 나누던 소소한 대화들이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모든 짐을 정리해 연고도 없는 도시로 떠나왔다. 도심의 화려한 불빛은 이제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대신 나는 조용한 바닷가 마을의 작은 원룸을 얻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파도 소리를 듣고 낮에는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거나 서점에서 책을 정리하며 소박하게 시간을 보냈다. 처음 몇 달은 지옥 같았다. 불쑥불쑥 찾아오는 배신감에 잠을 설쳤고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녀의 웃음소리에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그날의 분노와 슬픔은 서서히 무뎌져 갔다.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왜 그렇게까지 독하게 대응했느냐고 묻기도 했다. 하지만 내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아내, 그리고 친형제처럼 믿고 의지했던 친구. 그 두 사람이 합심하여 나를 파렴치 안으로 몰아가려 했을 때 내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진실을 밝히겠다는 옥이었다. 다행히 정의는 내 편이었다. 그들은 결국 사회적 매장과 법적 처벌이라는 대가를 치렀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흉터가 남았다. 이제 나는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한다. 누군가 내게 다가와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친절을 베풀면 나는 본능적으로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먼저 의심하게 된다. 정말일까? 나중에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타인에 대한 경계심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더욱 고립된 섬으로 밀어넣었다. 어쩌면 나는 영원히 이전처럼 무조건적으로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다. 어느 날 저녁 바닷가를 산책하다가 노을을 바라보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과연 승리한 것일까? 모든 것을 잃은 건 그녀들이었지만 내 마음의 평온을 되찾기까지 너무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그 자리는 딱딱한 굳은 살처럼 변해버렸다. 이제는 정말로 완전히 놓아줄 때가 된 것 같다. 과거를 복귀하는 일을 멈추고 내일의 날씨를 걱정하며 살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때때로 밤이 깊어지면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그들의 잔인한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진다. 나는 여전히 가끔 꿈을 꾼다. 행복했던 시절에 우리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는 꿈, 잠에서 깨어 텅 빈 방 안을 마주하면 다시금 밀려오는 공허함과 함께 의문이 든다. 만약 내가 그날 화장실에서 우연히 그 영수증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나는 바보처럼 속으면서도 행복하게 살았을까? 아니면 진실을 알고 고통받는 지금이 차라리 나은 것일까?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만약 당신이 내 입장이었다면 그토록 믿었던 사랑하는 아내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동시에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용서하여 당신 자신의 평온을 위해 그들의 죗값을 뒤로한 채 홀가분하게 떠나는 길을 택하겠는가? 아니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파멸에 이르게 함으로써 차가운 정의를 실현하는 쪽을 택하겠는가? 당신이라면 이 고통스러운 미로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겠는가?